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두 번째 시간이죠. 첫 번째 시간에 어떻게 괜찮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힘들어 하시고요. 조금 이제 공부하셨던 분들은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추천하기는 조금 반복해서 들으셨으면 한 번만 반복해서 들으시면 조금 더 낫거든요. 그래서 좀 반복해서 들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정형외과 개론 아직 안 끝났죠. 자, 정형외과 개론 중에서 어디까지 했었냐면 경첩관절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경첩관절은 하나의 뼈가 다른 뼈에 숨어 있다. 그래서 펴는 거, 신전, 구부리는 거, 굴곡밖에 안 된다. 또는 한 뼈가 다른 뼈 옆에 있기 때문에 돌아가는 것밖에 안 된다. 그게 활차관절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거든요. 자, 이렇게 경첩관절, 큰 경첩관절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있는 게 만능관절입니다. 만능관절은 우리가 굴곡신전,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운 것 중에 내전, 외전이 있을 거예요. 내전은 정중면으로 들어오는 거, 외전은 정중면에서 멀어지는 거. 이렇게 두 방향으로 운동이 되는 거거든요. 두 방향으로 운동되는 게 대표 선수가 과상관절입니다. 과상관절은 어떤 뼈 위에 다른 뼈가 이렇게 살짝 얹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과상관절이거든요. 그 과상관절이 이제 다른 말로 타원관절 이렇게 얘기하는데 손목관절 쪽에 있어요. 손목관절은 어디입니까? 손목관절은 손목관절은 여기 요골, 척골이죠. 요골 척골하고 여기 수근, 손에 뿌리다 그래서 수근이라고 얘기하는데 요 척골하고 수근, 여기 사이, 여기 손목관절이 이렇게 굴곡신전, 내전, 외전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손목관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환추와 후두관절입니다. 환추는 아까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뭐라고 그랬냐면 경추 1번 뼈가 환추입니다 그랬거든요. 그 링으로 되어 있는 게 환추. 그 위에 후두골, 머리뼈 중에 뒤에 있는 머리뼈, 후두골이 이렇게 얹혀져 있어요. 그래서 굴곡, 신전, 내전, 외전 요것만 되는 거죠. 이게 과상관절입니다. 또 다른 이제 맞는 관절 중에 하나가 말안장관절입니다. 말안장관절은 하나밖에 없어요. 모지는 엄지손가락이죠. 엄지손가락에 수근은 손에 뿌리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안쪽에 있어요. 수근. 그 다음에 중수간. 수근하고 중수간. 여기 갈라지는 데 아니에요. 수근하고 중수간. 요 사이. 우리 잘 안 보이는데. 여기가 말안장관절이에요. 그래서 굴곡신전, 내외전. 요것만 되죠. 그 다음에 삼중관절은 발목에 있는 겁니다. 발목에 있는 건데 거주관절, 거고라관절, 종입방관절이 있는데 요거 지금 얘기하기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요게 있다라고만 하고 우리가 나중에 나중 시간에 족관절 쪽 할 때 그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맞는 관절은 굴곡신전, 내전, 외전이 되는데 과상관절 중에 그다음에 말안장관절 중에 관절인 모제, 수근, 중수관 관절, 그다음에 삼중관절이 있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험 문제는요. 의학 이론이잖아요. 의학 이론인데 그냥 외우셔야 되는 게 많아요. 이해하면서 외우시면 좀 더 쉽게 외워지지만 그냥 외우시는 게 참 많아요. 그래서 의사들 시험 보면 정말 많이 외우시거든요. 근데 의대가 보면 요즘에는 이제 고등학교가 이과 문과가 합쳐지긴 했었지만 옛날엔 이과에서 의대를 지원할 수 있었거든요. 문과가 아니라. 근데 의대를 가면요. 전부 다 이따만한 책을 보는데 그 책을 그냥 몽땅 외워요. 법전 외우듯이. 그거 왜 이렇게 외우는데 이과일까? 막 이렇게 하는데 왜냐면 응급 상황에서 이해하면서 처방을 내는 게 아니라 응급 상황에서 바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막 외우셔는 게 참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시험도 외우는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우신데 열심히 들으시고 이해하시면 외우는 게 조금 쉬워지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구관절입니다. 구형관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구상관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상자 다 빼고 구관절이라고 하기도 해요. 구관절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관절이에요. 어떤 뼈가 어떤 다른 뼈에 이렇게 쏙 속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굴곡신전도 잘 돼요. 내전, 외전도 잘 돼요. 그 다음에 회전도 잘 돼요. 이거예요. 그게 세 가지예요. 고관절 어떻습니까? 굴곡신전, 내전, 외전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것도 되죠. 고관절, 그 다음에 견관절도 그래요. 어깨관절, 견관절도 전방거상, 후방거상, 그 다음에 내전, 외전 한 바퀴 도는 것까지 되잖아요. 그 모든 방향으로 다 움직여지죠. 또 하나는 중수수지관절이에요. 중수는 중간에 있는 손가락 이빨이죠. 여기 손바닥에 있는 게 중수골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손가락뼈예요. 중수수지관절, 여기가 이게 갈라지는 데가 중수수지관절이에요.
이게 여기서 뭐가 일어나냐면 까딱까딱한 굴곡신전이 일어나죠. 내전, 외전이 일어나죠. 한 바퀴 돌리는 게 되죠. 그러니까는 이 구형 관절에는 세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운동 영역이 굉장히 넓은 거죠. 굉장히 넓은 게 어깨 상지에서는 경관절, 하지에서는 고관절, 그 다음에 수부에서는 중수 수지관절, 발가락에서는 없어요. 그렇게 세 가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골절 진단과 치료로 가죠. 지금까지는 우리가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용어 정리했어요. 용어 정리하면서 뼈는 어떻다, 그 다음에 연골은 어떻습니다, 관절은 이렇습니다까지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정형외과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부러지는 거잖아요. 뼈가 부러지는 거. 우리가 이제 손해사정사들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뼈가 부러진 다음에 남는 장애를 평가하는 게 참 맞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골절 먼저 우리가 공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 골절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절 진단, 골절을 어떤 명칭을 붙이는지를 한번 보면 먼저는 불완전골절, 완전골절로 나눠요. 불완전골절 뭡니까? 금간거, 그렇죠? 금간거니까 하나의 뼈가 이쪽 한쪽에는 부러졌어요. 한쪽에는 안 부러졌어요. 그거죠. 그래서 불완전관절이고요. 완전관절은 완전히 부러진 거죠. 그래서 좀 더 어렵게 설명하면 피질골, 피질골이 뭐냐면 뼈의 바깥쪽, 위아래 쪽 말고 양옆으로 단단한 뼈가 피질골이었는데 그 피질골이 둘레가 다 이단이 있는 거, 전이가 있는 거, 뭐 이런 게 완전골절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뼈가 완전한 골절의 형태가 있는 게 이제 완전골절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분류를 보시면 골절 편수에 의해서 수다를 하는데 분쇄골절과 분절골절로 나누거든요. 우리가 뼈가 부러졌을 때 이렇게 똥강 부러지는 게 이렇게 선 뼈가 있으면 선 하나로 딱 부러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부러지면서 힘이 들어왔으니까 이렇게 으스러지는 게 있죠. 이렇게 일부가 으스러지는 걸 우리가 분쇄골절 이렇게 얘기해요. 대부분의 골절이 분쇄골절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분절골절이 있네요. 분절골절은 어떻습니까? 분쇄골절에 비해서 굉장히 틀리죠. 그래서 분절골절을 의미를 정의를 보면 하나의 뼈에 완전한 완전골절, 완전한 완전골절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두 개죠?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 완전골절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분쇄보단 분절골절이 회복에는 더 안 좋아요. 그 다음에 횡골절은 방향이죠. 그래서 골절선이 옆으로 가는 거 횡골절, 사골절은 사선으로 된 거, 그다음에 나선골절은 이렇게 뼈가 이렇게 이렇게 돌아간 거예요. 위에 뼈하고 아래 뼈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선형 골절이 있는 거. 그다음에 종골절은 위에서 아래로 부러진 거. 그래서 뭐 골절 진단할 때 어느 방향으로 부러졌는지도 이름을 붙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분쇄골절인지 분절골절인지도 붙일 수 있어요. 완전골절이 불완전골절인지도 이제 나누어서 진단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진단하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이렇게 진단하는 목적은 골절의 진단에 따라서 치료가 달라져요. 완전골절, 불완전골절 치료 달라지겠죠, 당연히. 분절골절과 분쇄골절 치료 비슷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기간이 달라질 수 있어요. 또는 남는 장애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진단 이 명칭도 굉장히 중요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갈까요? 안정골절, 불안정골절. 자, 안정이에요. 앞에서 배운 거는 완전, 불완전인데 완전하고 안정은 완전히 다른 거죠. 안정골절을 읽어보면 정복을 시행해서 한 번 정복된, 정복이라는 것은 뭐냐면 뼈가 부러져서 만약에 어긋난 게 있다면 이 어긋난 걸 제대로 맞춰주는 걸 정복이라고 하죠. 원래 위치대로 가는 거, 원래 위치대로 제대로 해놓은 게 정복이죠. 이렇게 해서 정복을 시행했어요. 만약에 어긋난 게 있다. 어긋난다는 거를 다른 말로 하면 전위죠. 위치가 변하는 게 아니라 전위죠. 전위가 있는 골절이라도 한번 정복을 해놓으면 그대로 있는 거. 그게 안정골절. 또는 전위가 없는 거. 그게 안정골절이에요. 굉장히 좋은 골절이죠. 그나마. 그렇죠? 불안정은 뭡니까? 한번 정복했어요. 한번 정복했으면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지가 알아서 또 어긋나. 그럼 불안정이죠. 반드시 수술해줘야 되는 게 불안정골절이죠. 한번 정복했는데 어긋났는데 계속 어긋나면 어떡해요?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불안정골절을 빨리 수술해줘야 되는 거죠. 비전위골절은 전위라는 건 말씀드렸어요. 전위는 위치가 변하는 게 전위예요. 근데 비전위는 위치가 변하지 않았어요. 똥강 부러졌는데 그대로 있는 거. 안정골절에 속하겠죠. 안정골절에 속하겠죠. 전위성 골절은
뼈가 부러지면서 어긋난 거잖아요. 어긋났는데 정복을 해놓으면 가만히 있으면 안전골절로 갈 거고, 어긋나서 정복을 했는데 또 어긋났어요. 그러면 불안정골절로 갈 거고, 그렇죠? 그래서 안정골절, 불안정골절, 전이골절, 비전이골절은 다른데 조금씩 의미가 다르죠. 자, 그 다음에 해부학적 위치에 따라서 이제 붙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이 손해사정의학이론을 할 때 처음에 뼈부터 우리가 공부했었잖아요. 그래서 쇄골골절, 쇄골골절 알겠어요. 쇄골골절인데 쇄골의 근이냐 원이냐, 어딘 줄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용어를 배우신 거잖아요. 그 해부학적 위치에 이제 따라서 붙이는 거예요. 그걸 다 우리가 여기서는 할 수 없지만 대표 선수만 좀 하면 우리가 배우신 것 중에 근이 원이 배우셨어요. 간부, 골단 그런 거 배우셨어요. 골단하고 골간부 사이에 있는 게 골간단이에요. 이름 하나씩 따서 단자 하나 간자 하나 따서 골간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건 알겠는데 그 옆에 있는 이제 뼈가 우리 허벅지에 있는 대퇴골이에요. 대퇴골만 하고 넘어갈게요. 왜냐면 다른 데 가서 우리 구체적으로 상지 하지 할 때 그 뼈의 골절 이름을 배우시긴 하는데 여기 더 중요한 것만 좀 하고 갈게요. 대퇴골이에요. 대퇴골은 우리의 대퇴골 근위 쪽은 우리 상체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상체가 어떻게 생겼냐면 머리 있고 머리 밑에 쏙 들어간 목이 있고 그 밑에 툭 튀어나온 어깨가 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한번 보시면 대퇴 두 부 이렇게 되죠. 그냥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대퇴골두 이렇게 보세요. 대퇴골두. 골두 밑에 뭐가 있어요? 들어간 목. 사람 상체하고 똑같죠. 그래서 경부도 여기가 대퇴니까 대퇴경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목 밑에 어깨 있었잖아요. 대퇴도 똑같아요. 대퇴경부 밑에 어깨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자예요. 전자 배우셨어요. 우리가 용어 공부하실 때. 그래서 전자는 우리 인체 내에서 여기만 쓴다. 트로칸터. 그래서 여기만 쓴다. 여기 어디? 대퇴만 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바깥쪽으로 크게 튀어나온 것 대전자. 안쪽으로 소심하게 튀어나온 것 소전자. 그러면 대전자와 소전자 사이가 이렇게 부러졌어요. 그러면 전자간, 모모와 사이를 이제 간자 쓰잖아요. 전자간 골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전자 밑에는 너무 쉬워. 전자 하부. 그러니까 전자 하부에 부러지면 전자 하부 골절. 그 밑에는 간부겠네요. 중간에 간부. 더 밑에 가면 과라고 있어요. 우리 과 배우셨어요. 콘다일 기억하시나요? 콘다일 뼈의 끝에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는 거. 거기가 이제 과예요. 과 위다 그래서 과상부. 그러니까 어렵지는 않아. 어렵지는 않은데 계속 듣다 보면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너무 힘들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듣다 보시면 괜찮아요. 그래서 계속 들으셔라 이렇게 말씀드리죠. 자, 넘어갈게요. 자, 그렇게 분류할 수도 있고 손상 기전에서 따라서 또 달리 얘기할 수 있어요. 힘이 꽝 들어왔어요. 꽝 들어왔는데 힘이 맞았어요. 힘을 맞았어요. 맞은 그 부위가 부러지면 직접 외상에 의한 골절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힘이 들어오기는 여기에 들어갔는데 이상한데 다른 데 가서 부러졌어요. 그러면 힘이 다른 데 가서 이제 일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간접 외상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나눌 수 있어요. 자, 직접 외상은 맞은 그 부위가 똥강 부러졌는데 그게 타박골절이에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맞아서 생긴 거. 요즘은 그런 일이 없는데요. 옛날에는 경찰이 몽둥이 들고 대학생들 때리면 고기가 부러지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붙인 게 야경봉 골절 막 이렇게 얘기해요. 야경봉이 뭐냐면 교통경찰들이 이게 현관 이렇게 불 나오게 하는 게 야경봉이잖아요. 그게 경찰이 들고 있었나 봐요. 경찰이 때려. 그러면 어떻게 막아요? 이렇게 막죠. 여기에 있는 뼈가 뭐예요? 새끼손가락에 있는 뼈? 척골이잖아요. 척골 하나만 딱 부러져. 그럼 맞아서 생긴 뼈다. 그래서 척골 하나만. 그래서 척골만 골절 또는 야경봉 골절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었어요. 자, 압자골절은 이렇게 짓누기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무서운 얘기지만 타이어 바퀴가 뼈 위를 이렇게 밟고 지나가는 거죠. 그러면 압자골절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관통골절은 뭐냐면 총상이에요. 총상이 이제 저속으로 오냐 고속으로 오냐 가지고 이제 골절되는 게 관통골절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직접 외상에 의한 골절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지금 현재는. 근데 간접 외상은 많아요. 간접 외상은 처음에 견열골절이라고 있잖아요. 견열골절은 우리가 뼈와 뼈가 있으면 뼈와 뼈를 이어주는 게 인대거든요. 근데 인대가 물고 떨어지는 거예요. 인대가 뼈를 물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견열골절이에요. 그러니까 뼈보다는 인대가 더 튼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대가 파열되지 않고 인대가 뼈를 물고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전방십자인대, 무릎에 있는 전방십자인대
팔 같은 경우에도 전방 십자인대가 붙는 곳이 우리가 경골극이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 경골극을 물고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견열골절이에요. 그다음에 각 형성골절이 있고요. 혈설이 아니라 각 형성이에요. 그다음에 회전골절은 돌아가. 다른 데서 힘이 오면 누르면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돌아가서 회전골절이 있을 수 있죠. 그다음에 눌러서 바로 압박골절이 있을 수 있어요. 압박골절은 대부분 허리에서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들이 허리에서 나오는 게 압박골절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죠. 자, 그렇게 해서 간접 예상에 의한 건데 뭐 이건 직접 예상입니다, 간접 예상입니다 이렇게 나누진 않고 그냥 진단할 때 압박골절, 견열골절 뭐 이렇게 쓰기도 하죠. 자, 이제는 특별한 골절이에요. 특수골절이에요. 이 특수골절이 이제 시험에도 좀 나오고 그다음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라서 설명을 드릴게요. 피로골절, 스트레스골절.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골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골절은 큰 힘에 의한 골절이 아니에요. 스트레스 받아서 골절이에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한 번 스트레스 받아서 폭발하진 않잖아요. 우리가 얼만큼 스트레스 받아요? 폭발해요? 엄마가 잔소리하면 누가 잔소리하면 한 번의 잔소리에 폭발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 번 잔소리를 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 번의 힘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작은 힘이 똑같은 곳에 여러 번 힘이 들어왔을 때 부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손상 기전을 보시면 근육이 피로하여 정상 기능을 소실하며 뼈의 응력이 집약되어 발생한다. 이렇게 되는데 조금 더 이제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이렇게 우리 뼈를 보시면 피부가 있고요. 피부 밑에 뭐가 있어요? 지방이 있죠. 지방 밑에 뭐가 있어요? 근육이 있죠. 근육 밑에 뭐가 있냐면 뼈가 있어요. 그런데 지방은 밖에서 들어오는 힘을 잘 튕겨내지 못해. 흡수하지는 못해요. 누가 진짜로 흡수하냐면 버텨내느냐면 근육이 버텨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 근육이 계속 힘이 들어오니까 근육이 난 더 이상 못 해내. 못 버티겠어. 나는 포기. 그러면 그 힘이 어디서 들어오냐면 뼈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뼈가 부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힘이 계속 한 곳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근육의 힘이 큰 곳에는 여러 힘이 들어와도 좀 버티겠죠. 근데 근육이 얇으면 조금만 들어와도 난 못해 이렇게 손들 수 있잖아요. 그 부위가 어디냐면 호발 부위가 중족골, 경골, 간부, 대퇴경부, 족근의 주상골 여기예요. 자, 중족골은 어디냐면 발등에 있는 뼈. 발등 한번 만져보세요. 어때요? 지방이라고는 없어. 아무리 뚱땡이 보면 걔는 뼈를 만질 수 있어요. 지방도 없고 근육도 없어요. 근데 거기에 자꾸 힘이 들어가. 어떤 힘이 들어가요? 걷는 거. 통통통통 뛰는 거. 그게 힘이에요. 자, 족근의 그 발등에 근육이 없는 것처럼 손등에도 없어요. 근데 손등은 왜 이거 피로골절이 안 생겨요? 손등은 이게 힘이 들어올 일이 없어. 뭐 팔씨름 많이 하지 않는 이상은. 그렇죠? 그래서 발에 있는 중족골에 많이 이제 골절이 되죠. 그다음에 경골간부. 경골간부는 우리 슬개골이라고 하는 밑에 있는 뼈잖아요. 그 밑에를 종아리 쪽 말고 앞쪽으로 한번 만져보세요. 뼈가 만져져. 거기에는 근육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피로골절. 그래서 예전에 요즘은 안 그렇다고 믿는데 예전에 군대 가서 거기를 맞잖아요. 군홧발로 하고 똑 부러지고 오는데 거기. 대퇴경부는 여기서 그렇게 만져지지는 않는데 여기 근육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여기는 골다공증이 많이 발생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피로골절이 올 수 있고요. 족근의 주상골은 발목에 있는 거거든요. 발목에 있는 주상골도 이제 근육이 많지는 않아요. 자, 호발 연령은 언제 이렇게 많이 오냐 그러면 예전에는 장거리 행군 군인이었어요. 단연코. 그러니까 몇 킬로 메고 몇 킬로 걷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걸으니까 발등에 있는 거기에 힘이 계속 들어오니까 중족골이 똑 부러진다고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이렇게 부러질 동안 군인들을 걸리지 않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많이 오냐면 청소년기 운동선수에 많이 와요. 청소년기 운동선수는 어때요? 죽어라고 요즘은 죽어라고 안 시키나요? 그러니까는 애기들 10대에서 막 축구하고 그다음에 피겨 선수하고 막 그러시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청소년기 운동선수들한테 뼈가 완벽하지 않은 고기에 이제 힘이 들어갔을 때 그러죠. 진단은 아파요. 골절 때문에 얼마나 아프시지 않으세요? 진짜로 아파요. 그다음에 엑스레이 찍는데
힘이 들어와서 힘이 여러 번 들어와서 골절이 되니까 여기 이때 골절의 특징은 대부분 불완전 골절이, 불완전 골절 우리 배우셨어요. 완전히 부러지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순 엑스레이로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럼 뭘 검사를 해야 되냐면 동위원소라는 거, 다른 말 골주사. 꼭 기억하세요. 동위원소 골주사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정맥으로 조영제라는 걸 넣어요. 조영제가 쭉 우리 몸을 이제 지나가다가, 혈관을 지나가다가 부러진 곳에 열소, 막 거기에 열을 발생시켜요. 그러면 엑스레이를 거기 딱 찍으면 거기에 이제 열 발생한 게 딱 감지가 돼요. 그러면 아, 여기가 부러졌구나. 그래서 초기에 잘 안 보이는 불완전 골절을 동위원소로 잡아낼 수 있죠. 요즘은 동위원소도 좋지만 요즘은 CT, MRI로도 잡아내죠. 자, 치료는 어떻게 해요? 불완전 골절이었잖아요. 그렇죠? 완벽하게 부러지지 않았어요. 근데 왜 생겼대요? 청소년기 운동선수에 생겼대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쉬게 하면 돼요. 쉬게 하면 돼요. 그래서 수술을 안 해줘도 돼요. 그런데 안 쉬어. 계속 운동한대. 운동선수, 운동벌레라며 연습벌레? 그러면서 계속 지가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운동해요. 그러면 완전 골절이 되면 수술해줘야 되죠. 그래서 불완전 골절일 때는 수술 안 해도 되지만 완전 골절일 때는 수술해야 됩니다. 병적 골절은 병이 있어요. 어디에? 뼈에. 뼈에 병이 있으니까 작은 힘이 들어가도 골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손상기준 이미 약해진 뼈에 힘이 작용해서 골절되는 가장 큰 거는 뼈가 병이 들었다며요. 대표 선수 골다공증. 자, 골다공증에 의해서 뼈가 골절되는 호발 부위가 있어요. 우리 이 의학 시험 또 의학 공부에서 호발 부위 많이 발생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꼭 보셔야 돼요. 자, 척추, 대퇴경부 우리 배우셨어요? 대퇴전자부 배우셨어요? 거기에 골다공증이 많이 발생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두 부위가 골밀도를 찍는 부위이기도 해요. 골밀도 찍으면 어때요? 허리 찍고 고관절 찍잖아요. 거기서 골다공증이 많이 발생해요. 골다공증으로 골절도 많이 발생해요.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요골원위부는 어디입니까? 엄지손가락 쪽에 손목 쪽이잖아요. 여기 만져보세요. 근육이랑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도 약해요. 그 다음에 상완골 중에서도 근위 쪽. 요골원이에요. 손목 쪽. 상완골은 원위가 아니라 근위예요. 그래서 손 짚고 넘어져서 상완 근위가 부러졌다 그러면 할매들 골다공증 환자들 참 많아요. 치료 어떻게 해요? 골다공증 치료가 아니라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 치료예요. 골절 치료는 척추가 골다공증으로 이제 골절이 됐어요. 그럼 척추는 무너진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압박골절이 돼요. 압박골절이니까 거기다가 주사를 줘서 시멘트를 넣어줘요. 그게 경피적. 경은 무엇을 통과하다는 경유하다 할 때 피는 피부. 그러니까 피부를 경유해서 들어가서 뼈까지 들어가서 거기다가 시멘트를 넣어줘서 척추를 다시 이쁘게 만들어줬어요. 그게 경피적 척추 성형술 이런 게예요. 경피적 척추 성형술. 그 다음에 고관절은요. 고관절은 내고정하기도 하지만 골절이 된 경우에 근데 내고정보다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인공관절 치환술 완전 치환술을 하기도 하죠. 자, 지금 골다공증 열심히 했는데 골다공증만 뼈에 병이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제 전신에 있는 질병일 수도 있고 국소병일 수도 있는데 국소병은 양성 또는 악성 골종양. 그러니까 골에 암이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런 경우 많아요. 그 다음에 골이 염증이 생겼거나 방사선 조사는 방사선을 너무 많이 쬐요. 고기에. 그런 경우. 너무 많이 쬐는 경우가 뭐가 있겠습니까? 암이죠. 암 환자 방사선으로 치료하잖아요. 그러면 또 골절이 생기기도 하죠. 전신적인 거는 연화증인 가 뼈가 단단하잖아요. 이 단단한 게 단단해지지 않는 흐물흐물해지는 게 연화증이에요. 골 형성 부전증은 뭡니까? 골이 안 만들어져. 그게 골 형성 부전증이에요. 변형성 골의 염증, 매독도 우리가 성병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신경계 질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병적 골절이 일어날 수도 있죠. 개방성 동반하는 이제 골절의 진단입니다. 그래서 폐쇄성 골절, 개방성 골절. 개방성 골절만 기억하시면 돼요. 개방성 골절은 뭐냐면 뼈 조각이 피부를 뚫고 나오면 개방성 골절이에요. 뼈 조각이 피부를 뚫고 나오는데 타입 1은 이게 뚫은 거 맞아? 할 정도. 뚫긴 뚫었는데 뚫은 거 맞아? 할 정도 아주 경미한 거. 그 다음에 타입 2는 한 1cm 이하로. 그 다음에 타입 3는 10cm 정도. 그러니까 타입 2는 1cm에서 10cm 사이. 그 다음에 타입 3는 10cm 이하.
이상 그러면 주위가 굉장히 지저분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염되어 있는 게 타입 3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치료 원칙이 중요해요. 개방성 골절은 치료 원칙이 중요해요. 다른 골절들은 빨리 뼈를 붙여줘서 뼈가 붙게 만들어줘야 되죠. 그런데 개방성 골절은 뼈를 빨리 붙여주는 게 제 1번 원칙이 아니에요. 뭐가 원칙이냐면 감염 예방이 1번이에요. 왜냐면 뼈 조각이 피부를 뚫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주위에 있는 혈관들을 다 찢어 먹었을 거 아니에요. 피가 펑펑펑펑 날 거 아니에요. 피가 펑펑펑 났는데 뼈 조각이 밖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밖에 있는 더러운 균, 우리 지금 코로나 감염병 시대에 살고 계시잖아요. 그런 균들이 뚫린 데를 따라서 피 안으로 들어가요, 균이. 자, 피 안에 균이 들어가는 질병, 이름이 뭡니까? 폐혈증이죠. 균폐자성. 피 안에 균이 있다, 폐혈증이. 그러면 그 균이 피를 따라서 온몸을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럼 사람이 사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방성 골절의 제1번 원칙은 감염 예방입니다. 감염 예방이기 때문에 조기는 빨리죠. 변연절제술. 변연절제술은 우리가 이게 피부의 주위에 죽은 조직을 없애주는 거. 그게 변연절제. 빨리 죽은 조직을 없애줘야 돼. 안 그러면 그 죽은 조직이 다른 조직을 더 죽게 만들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균이 들어갈 그 개방창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임상적 항생제를 딱 주는 거예요. 균 죽이는. 그러니까 감염 예방을 해요. 감염 예방을 한 다음에 지금 연부 조직, 지방, 근육, 그다음 피부가 다쳤잖아요. 그거를 치료를 해줘야 돼. 그런 치료한 다음에 그래서 균이 더 이상 들어가지 않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골 유압을 해주는 거예요. 골 유압을 한 다음에 골만 잘 붙여주면 뭐예요?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능 회복하는 게 그게 치료 원칙이에요. 치료 원칙 1번, 2번, 3번. 먼저는 감염, 그다음에 연부 조직, 그다음에 골, 그다음에 기능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치료 단계를 보시면 이 사람들이 개방성 골절이 됐어요. 그러면 유명한 의사, 명의 선생님 찾아가지고 한 달씩 기다려서 그 선생님 만나러 가지 않잖아요. 어디로 갑니까? 응급실로 가죠. 응급실로 가면 제일 먼저 의사가 보죠. 이 사람 어떤 상태인지 응급처치를 해죠. 응급처치에 피 안 나게 지혈, 그 다음에 항생제 때려 붓는다고 해서 딱 때려 붓고, 그 다음에 이 환자를 병실로 보내지 않아요. 빨리 저희 수술방으로 가야죠. 수술방 가서 변연 절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변연 절제하고 깨끗하게 세척해주고 창상 봉합해주고 그 다음에 골 유압을 해주는 거죠. 자, 소화골절입니다. 소화골절은 이제 소화뼈의 특징을 알면 되는 거예요. 자, 소화뼈의 특징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얘기했어요. 소화뼈는 미성숙하다. 그래서 층판이 없고 직판이다. 그래서 약하다. 그래서 힘이 들어오면 바로 부러진다. 바로 부러진다. 그런데 문제는 뼈를 둘러싸이는 골막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골막이 굉장히 두꺼워요, 아이들은. 그래서 힘에 의해서 약해서 부러지는데 골막이 그걸 흡수해가지고 부러지지 않고 휘어. 이 휘는 걸 우리는 소성 변형, 플라스틱 변형 그래요. 플라스틱 변형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휘어져 있는 상태 그대로 있는 것. 근데 휘어져 있는데 한쪽이 이렇게 톡 튀어나와 있어요. 그게 윤기골절이에요. 윤기골절. 또 하나는 한쪽이 이렇게 한쪽만 골절이 돼 있어요. 그게 녹색 줄기골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이들은 휘고 그다음에 한쪽이 이게 이렇게 휘었다면 이쪽 많이 흰 쪽이 있죠. 이쪽에서는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게 녹색 줄기. 안쪽에서는 이렇게 톡 튀어나올 수 있죠. 그게 윤기골절. 그런 거죠. 그래서 녹색 줄기골절이나 윤기골절은 전부 다 골절이에요. 뼈는 그 안에 있으면 전부 다 부러져 있는 거예요. 그런 윤기골절이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소화골절의 이제 그 또 특징은 재형성력, 다른 말 재성형력 같은 말이에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배우기를 뼈의 성장은 길이 성장은 성장판에서 하고 두께 성장은 골막에서 한다는 말씀드렸었잖아요. 골막인데 골막이 두꺼워요. 그러니까 골막이 성장하면서 부러진 휘어져 있는 뼈를 세워요. 그래서 스스로 빠른 교정력, 항상 교정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 1년, 2년까지도 이렇게 휜 골절이 바로 세워져 있는. 제 경험은 고등학교 2학년이고 한 170이에요, 키가. 그런데 이 상완이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휜 거예요. 의사가 수술은 안 하는 게 좋겠다. 근데 이거를 수술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엄마 아빠들은 굉장히 고민스러울 거 아니에요. 왜냐면 키가 170이면 얘는 더 클 수도 있어서 아직 성장판은 남아있기 때문에 수술하자니 고민스럽고 수술 안 하자니 얘가 더 안 크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한쪽은 제대로 크는데 골절 난 부위는 안 크면 어떡하냐 막 이렇게 고민스러워 하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한 2년 정도까지는 다 회복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손상사지가 과성장이에요. 손상사지 과성장은 뭐냐면 부러진 쪽, 그쪽이 더 길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자극을 받아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소화뼈는 골단판,
골단, 연골판이 똑같은 용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성장판이 있잖아요. 그 성장판이 손상될 수 있죠. 성장판 손상될 수 있는데 뭐 골단판이 이렇게 손상됐다고 전부 다 뼈가 성장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이제 손상이 돼야 되냐면 여기서 보시면 골단 및 골간단 골절 요 정도는 돼야지 이제 성장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성장판 손상은 보통 보면 우리가 이제 다리 쪽에 있을 때가 문제가 많다고 그러는데 실제 임상에서는 임상이라면 병원 환경이죠. 거기서는 수지골에서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의사들은 얘기하고 있어요. 자, 소화골절 수술할까요 말까요? 웬만하면 안 한다. 왜냐면 제 성형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언제 해요? 언제 해요? 완전히 어긋난 거. 이렇게 휜 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완전히 부러져서 완전 골절이면서 전이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불안정 골절이에요. 뭐예요? 한번 정복했는데 또 어긋나. 그러면 수술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어긋났는데 이 밑에 뼈가 이렇게 돌아갔네? 그걸 회전 변형이라고 하거든요. 밑에 뼈가 돌아가는 회전 변형이면 수술해줘야 돼요. 그래서 전이골절이거나 불안정, 완전 아니고 불안정이거나 전이골절, 회전골절이면 수술해줘야 된다. 웬만하면 수술하지 않는다. 보통 그렇게 그런 불안정 골절들이 많지는 않아요. 소화골절에서. 자, 진단으로 가볼까요? 진단, 골절 진단 뭘로 합니까? 엑스레이 찍어야죠. 그렇죠? 엑스레이 찍어서 잘 모르겠다. 기억하시나요? 뭐 하라고? 골주사 하라고요. 근데 요즘은 골주사 안 하고 뭐 많이 합니까? CT, MRI 찍죠. 또 애기들은 뼈가 말랑말랑해. 말랑말랑한다는 얘기는 연골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연골은 엑스레이에서 안 보여요. 그러니까 뭘 찍어야 돼요? 초음파를 찍어야 돼요. 그런 이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먼저 방사선입니다. 방사선이라고 썼는데 방사선이 CT도 방사선이에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방사선은 단순 방사선, 엑스레이 얘기하는 거죠. 엑스레이 여러분 많이 찍으셨을 거예요. 건강검진하러 가시면 이렇게 이런 판을 붙잡고 숨 쉬지 마세요, 숨 쉬세요. 아마 그래. 숨 쉬지 마세요 해서 뒤에서 방사선이 와갖고 찍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방사선은 단순 방사선 두 방향에서 촬영이 원칙이에요. 뒤에서 한번 했으면 뒤에서 한번 왔잖아요. 관상면에서 한번 찍은 거예요. 그럼 옆에서 한번 찍어요. 옆에서가 뭐냐면 우리 시상면이라고 배우셨어요. 시상면에서 한번 찍는 거예요. 그러면 크로스 체킹이 되는 거예요. 90도로. 그래서 전후막 측면으로 찍는데 장점은 굉장히 간단해요. 간단하면서 이렇게 하얗게 된 거는 뼈, 까맣게 된 거는 공기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밀도가 촘촘하면 엑스레이는 하얗게 보여요. 밀도가 없으면 칼슘의 밀도가 없으면 까맣게 보여요. 자, 그러면 하얀 건 뼈예요. 밀도가 없는 공기는 까매요. 그러면 근육은요? 지방은요? 근육이 더 밀도가 좋아요? 지방이 더 밀도가 좋아요? 근육이 더 밀도가 좋죠. 그러니까 근육은 조금 더 하얗게, 지방은 조금 더 까맣게 이렇게 되는 거죠. 단점은 뭡니까? 피폭이죠. 우리 원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피폭. 그 다음에 조직 분해 능력이 좋지 않다. 골만 보여요. 뼈만 보여요. 다른 연골이나 이런 건 안 보이는 그런 문제가 있죠. 자, CT로 갈까요? CT는 엑스레이를 갖고 찍는 거예요. 방사선 조직 찍는 거예요. 방사선인데 얘는 관상면에서 한번, 시상면에서 한번 이렇게 찍지 않고 나눠요. 수평으로 나눠서 잘게 나눠서 찍을 수 있어요. 그래서 뼈를 잘게 나눠서 찍어서 뼈의 문제, 방사선으로 하는 거예요. 뼈의 문제를 잘게 나눠서 조금 더 잘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도 똑같이 단점은 방사선 피폭이에요. 그런데 CT 찍어보셨나요? 몇 분에 찍나요? 우리 단순 엑스레이는 숨 쉬지 마세요. 숨 쉬세요. 끝났어요. 근데 CT는 한 3분 정도. 좋은 거는. 그래서 짧은 시간에 아주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다가 이제 CT의 장점이에요. MRI 갈게요. MRI는 방사선으로 안 찍어요. 수소 핵으로 찍어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무해해요. 안전해요. 안전한 걸로 찍어요. 그래서 연부조직 대조도가 좋아요. 그러니까는 MRI는 뼈보다는 그 주위에 있는 근육, 그 다음에 혈관, 뭐 이런 관절, 연골 이런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연부 조직이 잘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단점은 뭐냐면 검사 시간이 길어요. 찍어보셨나요? 제가 경추 MRI 한번 찍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침 넘기지 마시고 40분을 찍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침을 어떻게 안 넘겨요? 누웠는데.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는 건 괜찮은데
꿀꺽하지 말라는 거예요. 꿀꺽하면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사진이 흔들려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검사 시간이 긴 거. 예전에는 MRI는 비싸요 그랬는데 요즘 비싸진 않아요. 급여가 많이 돼서. 석회화 정보가 없다. 얘는 방사선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를 보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초음파예요. 초음파는 아주 초자가 들어오니까 작다라는 거예요. 음이에요. 제가 지금 말소리 내는 것처럼. 그러니까 작은 음을 주는 거예요. 작은 음을 줘서 이런데 부딪혀서 장기를 부딪혀서 나오는 거를 기계화한 거예요. 그래서 초음파. 그러니까 우리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작은 음을 줘가지고 튕겨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소리 반사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도 소리를 주는 거기 때문에 인체에는 무해해요. 그러니까 유해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가는데 장기로 가는데 그 중간에 뭔가 가로막고 있어요. 그럼 못하죠. 그러니까 어디에 검사를 많이 하냐면 복부. 복부에는 근육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복부 많이 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복부 이런 쪽만 했는데 요즘은 정형외과 부위에서도 해요. 어디서 하냐면 관절 쪽. 관절은 뼈가 가리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쪽에는 많이 해요. 그러면 관절에는 뼈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인대가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인대 검사할 때 초음파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어디 하겠습니까? 어깨, 무릎 또는 소아 같은 경우에는 CT, MRI 하기 어렵거든요. CT는 애들은 이게 두개골이 다 이렇게 벌어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벌어져 있으니까는 CT로 찍기도 좀 어렵고 애들한테 위험하고 MRI는 안 움직여야 된다며요. 근데 애가 지금 40분을 안 움직이고 가만히 이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아이 같은 경우에는 초음파로 많이 하죠. 골주사 나왔습니다. 골주사는 동위원소라는 조영제 침착 정도예요. 그러니까는 엑스레이를 좋아하는 방사선을 좋아하는 주사제 조영제입니다. 조영제를 혈관에 넣어요. 혈관을 넣어서 그러면 전신을 이렇게 쭉 훑고 나가다가 우리가 염증이 있거나 골절이 있으면 염증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피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막 열소를 막 뿡뿡 뿜어. 그러면 우리가 엑스레이를 찍으면 그게 잡히는 거예요. 열소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소견이 분명하지 않은 시기, 그러니까는 단순 엑스레이에서 불안정 골절이라서 잘 안 잡히는 것도 얘는 잡힐 수 있는, 감염이 막 발생하니까 잡힐 수 있어요. 그래서 소견이 분명하지 않은 시기에 요걸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쓸 수 있는 게 어디냐면 불완전 골절. 불완전 골절 뭐가 있었죠? 피로 골절. 그다음에 옛날 건지 요번 건지 모르겠는 거. 척추 압박 골절에는 재정 압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 압박이 된 건지 요번에 압박이 된 건지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건지 요번 건지 확인하는 그런 검사. 거기에 쓰는 게 고울 주사예요. 근데 단점은 수상후 1에서 6개월 내에 촬영이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우리한테는 장점이 될 수 있어요. 6개월이 넘어가면 압박 골절이 있는데 압박 골절 6개월이 넘어갔어요. 그러면 골주사에서 정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옛날 거. 근데 압박 골절이 있어요. 골주사 했어요. 근데 여기 열쇠가 빡빡빡 나와요. 그러면 요번 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 건지 요번 건지 확인하는 거에 쓰는 게 골주사 검사죠. 본 스캔이라고도 하기도 해요. 골주사 본 스캔. 자, 그다음에 검사, 근력 검사입니다. 근력 검사 뭡니까? 근육의 힘, 근육 힘에 대한 검사죠. 뼈가 부러졌어요. 근육에 힘이 있겠어요? 없죠. 그렇죠? 또 하나, 뼈가 어긋났어요. 그러니까 관절이 어긋났어요. 그러면 그 주위에 있는 신경이 다칠 수 있잖아요. 신경이 다치면 근육에 힘이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근력 검사를 하는데 근력 검사를 뭘로 하냐면 사람이 손으로 해요. 그래서 매뉴얼 머슬 테스트, MMT라고 했어요. MMT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뼈가 부러졌을 때도 검사하고 신경계 문제에서도 검사하고 뇌손상 신경계잖아요. 그때도 검사하고 중추신경 검사하고 굉장히 많이 검사해요. 자, 1, 2, 3, 4, 5는 등급이에요. 5등급, 4등급, 0등급까지. 100%, 75%는 근육의 힘이 얼마나 남아있는지예요. 그래서 5등급은 근육의 힘이 100%, 그러니까 정상, 노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노말에 대해서 이 설명까지 여러분 다 기억하셔야 돼요. 중력과, 중력이 뭡니까? 저 지구 끝 밑에서 끌어당기는 거죠. 그거 하고 충분한 저항에서도 능동적 정상 관절 운동. 쉽게 얘기할까요? 팔씨름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정상이에요. 팔씨름에서 질 수도 있죠. 근데 또 이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상이에요. 근데 4등급 볼까요? 근육의 힘이 75%까지 남아있어요. 굿이에요. 중력은 이겨요. 그러니까 다리를 들 수 있고 팔을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저항하에서 능동적 정상
관절 어느 정도 저항이잖아요. 80분에서 대부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5등급과 4등급의 차이는 저항이 어떤 저항이냐. 충분한 저항에서도 움직일 수 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저항에서만 움직일 수 있다. 5등급과 4등급의 차이예요. 자, 3등급 갈까요? 50%. 근육의 힘이 반밖에 없어요. 페어예요. 중력만 이기는 운동이. 중력이 어디서 온다고요? 저 밑에 지구 밑에서 온다며요. 그러니까 끌어당기는데도 그걸 이겼어요. 그러니까 팔을 들 수 있어요. 이게 3등급이에요. 팔만 들지 요 팔을 들어서 누가 옆에서 치면 그거에 톡 떨어지는 거. 그게 3등급이에요. 2등급 볼까요? 25%. 근육의 힘이 25%밖에 없어요. 푸어예요. 무중력 상태에서 운동이래요. 무중력? 지금 우리나라 전체가 지구가 중력인데 무중력을 어떻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팔을 아래에서 위로 들지 못하고 옆으로만 가는 거예요. 옆으로는 중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다리를 들거나 팔을 들지도 못하지만 팔을 옆으로 할 수 있는 거. 그게 2등급. 그러니까 3등급과 2등급의 차이는 뭡니까? 중력을 이기느냐, 중력을 이기지 못하느냐 그 차이예요. 1등급은 근육의 힘이 10%밖에 없어. 트레이스예요. 이거는 아무것도 못해. 팔을 옆으로, 다리를 옆으로도 못해요. 그런데 바늘로 딱 찌르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바늘로 딱 찌르면 그 주위의 근육만 살짝 수축하는 거예요. 그게 1등급이에요. 그거조차도 없어요? 그럼 0등급 제로예요. 그러니까는 1등급과 0등급의 차이는 작은 뭐죠? 페인. 바늘 찌르는 작은 자극에 주위의 근육이 움직이냐 안 움직이냐.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 표 정말 똘똘똘 외우셔야 돼요. 자, 치유 과정으로 갈까요? 치유 과정은 골절이 이제 우리는 생각하면 골절 났어요. 어떻게 치료하겠어요? 수술해야죠. 그렇죠? 석고붕대하고. 그런데 가만히 놔둬도 어긋나지만 않으면 가만히 놔둬도 지가 알아서 치료되는 걸 우리는 치유라고 해요. 치료는 인공적인 건 뭘 가미해서 해결되는 걸 치료라고 그러고 치유는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되는 거 치유라고 하는데 그 치유 과정이 뭔지 보는 거예요. 장관골, 큰 뼈. 우리가 배운 상완골, 요골, 척골 이게 큰 뼈예요. 큰 뼈의 치유 과정은 제일 처음에 뼈가 부러졌어요. 골절 뼈가 부러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뼈만 부러져요? 그 주위에 있는 혈관들이 다 찢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럼 피가 펑펑펑 나겠죠. 피가 펑펑펑 나면 우리 몸은 지가 알아서 그걸 복원하려고 해요. 어떻게 해요? 피가 났어요. 어떻게 피가 난다고 생각하냐면 우리 몸은 누군가 침입자가 있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누군가 침입자가 있어요? 그러면 혈액 중에 누가 가서 일을 해야겠어요? 백혈구 가서 일을 해야죠. 그러니까 감염, 염증을 빵빵빵 만들어요. 그 다음에 또 누군가 달려가요. 혈소판이 달려가요. 혈소판이 하는 일은 뭐냐면 피를 굳게 만들어요. 더 이상 출혈이 만들어지지 않게. 자, 피가 이렇게 났는데 피가 굳었어요. 액체가 고체가 됐잖아요. 액체가 고체가 남으면 그 다음에 뭐가 남죠? 그러니까 부피가 줄은 거잖아요. 액체에서 고체가 아니라 부피가 줄었으니까 부피만큼의 물이 남아요. 그게 부종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뼈가 부러지면 염증기라는 걸 거쳐요. 그래서 염증기는 염증 반응, 그 다음에 혈괴, 그러니까 혈종, 피가 굳는 거, 그 다음에 부종, 그러니까 부었어요. 그러니까 부어서 옆에를 막 압박하잖아요. 그러니까 아파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염증기를 거쳐요. 염증기는 한 일주일 정도. 근데 붓기가 일주일 정도에 빠져요. 그러면 그 전부터 무슨 일이 생기냐면 뼈가 이제 부러져서 피가 났잖아요. 그러면 서로 붙으려고 그래. 붙으려고 그러는데 서로 연결시켜서 가짜골이 만들어져요. 그 가짜골은 가골기 이렇게 얘기해요. 가짜골이 만들어지는데 그 가짜골의 성분이 파이버예요. 그거를 파이버로 가짜골이 됐다 그래서 연성가골기 이렇게 얘기해요. 연성가골기가 조금 더 있으면 그 파이버가 골로 변해요. 어디서 많이 배웠어요? 어디서 배웠죠? 연골이 뼈가 될 때, 연골이 뼈가 혈관이 들어와가지고 해면골이 생겨가지고 뼈처럼 되는 뭐 이런 거죠. 요게 그거예요. 경성가골기가. 그래서 처음에는 직판이다가 나중에 파골세포 들어가고 골모세포 들어와서 층판이 돼서 단단한 뼈가 됐어요. 그거잖아요. 경성가골기는 가짜 뼈인 직골이 만들어진. 그래서 볼록한 가짜골이 됐어요. 그러면 그 가짜골은 흡수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흡수되는 게 재형성기 이렇게 되죠. 그래서 뼈가 부러졌어요. 가만히 둬도 염증기, 연성가골기, 경성가골기, 재형성기를 거치면서 뼈가 붙을 수 있는 거죠. 이 중에서
가장 긴 기간을 가지고 있는 거 재형성기. 그럼 뼈가 흡수되는 건 굉장히 긴 기간이죠. 가장 짧은 기간 염증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큰 뼈에서는 그래요. 그런데 뼈가 채워져서는 위아래에서는 해면골이 있는 곳이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그 해면골 쪽에 부러지면 이런 염증기, 연성가골기를 거치는데 가골기가 짧아요. 보통 장관골은 염증기보다 가골기가 길거든요. 그런데 해면골에서는 가골기가 짧아요. 그래서 빨리 붙어요. 그래서 제가 해면골이 있는 곳이 좀 더 빨리 유합이 됩니다. 빨리 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관절내 골절. 뼈가 이렇게 있으면 관절과 관절 사이에 있는 곳까지 다 부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관절은 뭐가 있냐면 관절 안에 활막에서 나오는 관절액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물 안에 피가 떨어졌어요. 피가 잘 굳어요? 잘 안 굳을 수 있어요. 그냥 우리 공기 중보다. 그래서 관절내 골절인 경우는 잘 안 붙어요. 왜냐하면 뭐 때문에? 물 때문에. 무슨 물? 관절액 때문에 잘 안 붙어요. 그래서 관절내 골절일 때는 장관골일 때보다 기간이 길어져요. 해면골 골절은요. 그냥 다른 장관골 골절보다 해면골일 때는 이 유합 치유 과정이 짧아져요. 그런 차이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치유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가 있어요. 영향을 미치는 인자가 크게 네 가지가. 하나는 손상. 얼마나 손상이 됐냐? 그러면 손상 인자가 많으면 늦게 이제 회복이 되겠죠. 그다음 환자 요인이 대박인 거예요. 제일 대박 나이를 초월하는 인자는 없어요. 그러니까는 10살짜리가 부러졌어요. 70세 할머니가 부러졌어요. 누가 더 빨리 붙어요? 당연히 10살이죠. 이거를 초월할 건 없어요. 그러니까는 환자 요인은 나이가 가장 큰 거. 그다음에 조직 인자는 뼈의 형태가 어디냐? 뼈의 형태? 해면골이냐? 피질골이냐? 어디가 더 잘 붙는다고요? 해면골. 자, 고래 괴사. 골이 막 썩고 있어요. 그럼 붙겠어요? 안 붙죠. 고래 질병. 골다공증이 있어요. 붙겠어요? 안 붙죠. 고래에 염증이 있어요? 안 붙죠. 그러니까 그 뼈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좀 이제 치유 기간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다음에 치료인자입니다. 치료인자가 많을수록 빨리 치료가 되겠죠. 치료인자가 뭐냐면 골절편의 부가입니다. 골절편의 부가는 골절이 됐어요. 근데 골절이 됐는데 여기 딱 보니까 옆에 근육이 이따만큼 붙어 있어요. 근육에는 뭐가 많아요? 피가 많아요. 그러니까 피가 많으면 그 부러진 그곳에 피 공급이 좋겠죠. 그러니까 잘 붙죠. 그래서 골절편에 어느 정도 근육이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다음에 부하와 미세 움직입니다. 우리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수술을 해놨어요. 수술을 하고 한 1, 2주간은 절대로 움직이지 마세요. 막 그러는데 어느 정도 유합, 가골기를 거치면 의사들이 좀 걸으세요 그러거든요. 왜냐면 걸으면서 미세한 충격, 미세한 자극이 와서 거기서 피가 미세하게 나요. 그러면서 피가 본드 역할을 해요. 그러면서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하와 미세 움직임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할머니들이 잘 안 붙어요. 왜요? 할머니 부러지고 나면 아파 하면서 안 움직이시잖아요. 그래서 안 붙는 거예요. 그럼 뭐 10살짜리는요. 너무 움직여가지고 똑 부러져서 그런 경우 있어요. 그래서 미세 움직임도 적절해야 되는 거예요. 골절의 고정. 골절이 됐어요. 그러면 그냥 냅둬도 잘 붙어요. 안 움직이면. 그런데 안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정을 적당히 해야죠. 그래서 수술하는 내고정물도 적당해야 되고 고정 기간도 적당해야 되고 그래서 적당한 골절의 고정 기간이 있으면 잘 붙는 거죠. 그래서 영향을 미치는 인자, 손상 인자, 환자 요인, 환자 상태에 따라서 조직, 뼈의 상태, 그다음에 치료 인자가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서 이 기간이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나이를 초월하는 건 없다고 그랬잖아요. 나이를 초월하는 건 없는데 대퇴 간부만 보면 신생아는 3주예요. 20살 이후는 성인이니까 다 똑같아요. 20주예요. 이거는 맥브라이드라는 의사협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맥브라이드는 의사가 이제 제안한 거고 지금 우리나라 의사협회에서 받아들여서 진단 주수를 쓰는 게 이걸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참고만 하세요. 성인의 치료 기간을 보시면 수지골이 수근골보다 더 빨리 붙죠. 왜냐하면 작으니까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유합이 빠른 경우를 보면 골 근육이 있는 경우 피하에 골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골에 근육이 많을수록 빨리 붙는다. 혈액 공급이 좋으니까 그런 거예요.
해명골 피질골은 앞에서는 말씀 많이 드렸어요. 해명골은 뭐가 나오는 조직이라서 혈이 만들어지는 피가 만드는 조직이라서 잘 붙는다. 그 다음에 골간단부보다 골간부. 왜냐하면 골간단부에 해명골이 있으니까. 그렇죠? 폐쇄골절이 개방성 골절보다 빨리 붙는다. 당연한 거죠. 개방성 골절은 뼈 조각이 피부를 뚫고 나온 거니까요. 그 다음에 골절의 접촉면이 넓은 경우. 이게 뭐냐면 뼈가 부러졌는데 완전히 전이 된 것보다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완전히 전이 된 것보다는 빨리 붙는다. 그런 얘기예요. 골절 치유를 지연시키는 국소인자가 우리 앞에서 인자 배웠었잖아요. 국소인자, 손상인자가 적을수록 이제 빨리 붙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골절에 이제 치유 기간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의사소통하는 용어 했고요.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골절을 나누는 거 분류했고요. 그 다음에 영상 진단 했고요. 그 다음에 치유와 관련된 것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준비가 됐는데 여러분 이번 시간 어떻게 들으시기에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점점 더 전문가 쪽으로 들어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거를 한 번 더 읽으시고 들으시고 다음 시간에 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준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